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2024년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달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고 전년 동월 말과 비교하면 0.15%포인트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고 비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연체율은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0.5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랐는데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치솟았습니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취업자 2,841만 6천 명 중 대졸 이상 학력자는 1,436만 1,000명으로 50.5%로 집계됐습니다. 대졸 이상 비중이 절반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하지만 대기업 석사, 박사 비중이 중소기업의 3배가 넘어 고학력자의 대기업 쏠림 현상은 심화됐습니다.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코코아도, 조미김에 할당 관세가 적용됩니다. 농산물 가운데서도 양배추와 포도, 마른 김 등 5개의 품목이 신규 할당 관세 대상이 됐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물가 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통해 배추와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 김 등 5가지 종류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다음 달 관세 인하분이 공급되도록 절차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히 배추와 양배추 등 가격이 비싼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 단가도 지원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UAM, 도심 항공교통 통합 운용 분야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UAM 운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 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 중으로 있는데 세계 최초로 UAM의 지상이동부터 비행, 착륙에 이르는 전 단계의 안정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이 계절마다 다양한 자연의 매력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봄꽃이 피는 시기부터 봄, 여름 전국적으로 지역 축제들이 열리면서 우리 국민들의 여행 본능을 깨우고 있는데요. 이런 봄 축제들은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인사이트에서는 지금부터 가보면 좋을 전국의 축제 정보를 함께 드리면서 국내 이 관광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특히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관광 축제들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 신익수 매일경제신문 여행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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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신 기자님과 함께 먼저 좀 가볍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봄꽃 축제가 한참이고요. 철쭉, 장미, 튤립 전국에서 이 꽃들이 피어나면서 우리 마음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할 것은 이 축제와 결과적으로 지역 개발, 지역 관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리 신익수 기자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떠나볼 만한 봄꽃 축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시고 들어가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벚꽃은 다 지났죠. 하나가 남아 있어요.
겹벚꽃이라고 예. 벚꽃이 지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피는 애들이 있거든요. 요 북해 옆쪽으로 딱 가시면 예. 사랑제라고 아시죠? 네. 사랑제 바로 옆쪽으로 나무들이 있는데 그게 겹벚꽃. 그럼 겹벚꽃. 경주 권역으로 가도 좋고요. 네. 지금부터는 코스를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로즈, 장미죠. 그러니까 일단 벚꽃은 겹벚꽃인데 아, 그렇죠. 좀 너무 많이 없으니까 예, 그 다음 벚꽃은 로즈로 지났고 가자. 로즈로 가자. 장미. 올은 장미의 계절이다. 네. 그래서 볼만한 곳들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네. 서울 권역에 중랑구에 가시면 서울 장미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일단은 기간부터 아셔야 되는데 네. 18일부터 25일까지 5월 달입니다. 네. 5월 달에 열리고요. 여기 기록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방문자 수가 200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왜 저는 몰랐을까요? 네. 근데 중랑천변을 지나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많이 보입니다, 일단.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국에서 장미 로드 있죠. 예. 이 길이가 가장 깁니다. 5.4km. 야, 이게 이어지면서 장미 터널 있고요. 예. 장미 로드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공연들이 함께 버무려져 가지고 예.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선사하죠. 여기에 시그니처 구간들이 처음에 보통 보면 입구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골역이라고 있어요. 네. 목골역. 이게 예. 원래는 7호선인데 예, 중랑역. 7호선 중랑역, 예, 예. 중랑구 가면은 여기가 묵동교 쪽입니다. 묵동교. 예. 먹골, 묵동 다 비슷하죠. 먹을 네. 옛날에 생산했던 곳인데 네. 거기로 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태릉 입구 역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역주행을 하시면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뒤에 저부터.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앞쪽은 사실은 시시하게 해놓고 시선을 끌려고 뒤쪽으로 하이라이트들을 딱 모아놓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가볍게 가고 우리 서 교수님께서 나중에 진지한 걸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거꾸로 딱 돌아보시면 재밌게 즐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으로 꾸미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가시면 16개 동이 여기 주변으로 다 뭉쳐져 있는데 네. 여기에 주민분들하고 같이 해서 퍼레이드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같이 기념품도 팔고 그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는데 가장 좀 인상적인 거는 뭐냐면 여기 아까 제가 그 7호선의 묵골역 네. 거기서 이제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원래 입구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중랑구 주변에 있는 그 상점들이 많잖아요. 네. 요 분들을 입점을 안 시키고 그대로 둡니다. 아. 둬가지고 여기에 축제를 찾아온 현장에 있던 주민분들이 예. 여기에 가서 뭐 먹거리인데 내가 고른 3대 먹거리가 있어. 이러면서 새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식비 5만 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네. 뭐 다양한 혜택들을 주는 거죠. 이런 게 사실은 상생의 문화고 네. 어떤 공정여행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튤립도 있잖아요. 튤립도 있죠. 예. 튤립은 사실은 신안 쪽이 유명하고요. 예. 지금은 튤립 보지 말고 가까운 곳으로 가서 고향에 가면 기본 꽃 축제들이 있고요. 고향 국제꽃 박람회. 꽃박람회도 엄청난 게 있고 버티고 그다음에 있네요. 한평 쪽으로 가면 나비 축제 같은 것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진짜 주목할 만한 꽃은 하나가 더 있는데 예. 철쭉입니다. 철쭉이요. 철쭉요. 그래서 철쭉은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정철진 앵커. 아니, 서 교수님은 아십니까? 철쭉의 꽃말. 네. 잘 모르겠습니다. 철쭉의 꽃말. 원래 장미가 네. 열정적인 사랑이잖아요. 네. 철쭉은 요겁니다. 사랑의 즐거움. 사랑이 네. 즐겁기만 하나?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철쭉의 꽃말이 사랑의 즐거움이다. 사랑의 즐거움. 네, 그래서 요거를 철쭉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가보라고 예. 우리나라 한국관광공사에서 저렇게 4군데, 화면에 보면 지금 4군데가 나오죠. 네. 4군데를 딱 찍어놨습니다. 4대 철쭉 축제 장소죠. 대한민국 4대 철쭉 축제. 장소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네. 저기에 맨 위쪽에 보시면 충북 단양의 소백산 예. 가장 높죠. 1,400m가 넘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제가 권해드리지 않는 게 산을 타야 됩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입구부터 한 4시간 올라가서 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 좀 내가 산도 좋아해. 이런 분들은 단양 가시고요. 소백산. 그렇죠. 그다음에 경남 산청, 황매산 저기 좋습니다. 그래서 황매산 쪽은 철쭉제도 있지만 네. 저기서 봐야 될 게 요즘에 신상 핫플레이스가 하나 있는데 예. 저기 조각공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생초 조각공원. 와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게 산청 황매산. 황매산. 저기에 철쭉제. 예. 보라보라하죠. 예. 사랑의 즐거움입니다. 예. 저거 딱 보시고요. 그다음에 황매산 자락 주변에 있는 새로운 생초 조각공원 가시면 지금 핑크예요. 거기는 또 예. 거기 가시면 그분도 만납니다. 박항서 감독. 그걸 어떻게 만나죠? 축구를 우리 또 동남아를 휘젓고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분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 가면 만날 수는 없고 그분이 있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분의 그 왜 그림판 있죠. 네. 이렇게 서 있는 입간판 네. 그분을 만나 뵈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까운 곳에 군포도 있고요. 네.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네 군데 찍어서 한번 구경을 쭉 해보시면 되겠죠.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좀 현재 꽃 구경하실 분들 벚꽃 축제 특히 놓치셨던 분들은 마지막 철쭉꽃, 이 사랑의 즐거움이라는 꽃말이 있는 이 축제가 전국에 버티고 있습니다. 자, 4대 철쭉 축제 이야기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우리가 지금 축제 얘기를 하는 것이 축제가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참으로 효율성도 높고 또 뭐 실증적으로 잘 된 케이스들도 해외에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가령 이천 도자기 축제 같은 거는 이미 이제 성공 사례 쪽으로 들어가죠. 이천 지역과. 네, 그렇습니다. 지역 축제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라고 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천에 있는 도자기 축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올해 38년째, 38회째 이어가고 예.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성공한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천의 위치가 서울에서 멀지 않아서 과거에는 그 도자기 가마도 많았고 예. 또 거기가 땔감이 또 풍부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자기의 본고장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도자기 관련된 축제가 단순히 도자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문화와 컨텐츠를 입혀서 하나의 복합적인 그런 축제로 네.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천 도자기 축제부터는 지역 상생이라고 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예. 친환경이라는 그런 키 핵심어를 가지고 있어요. 친환경이요? 네, 우리가 일회용 많이 쓰잖아요. 아. 저도 집에 가면 일회용들을 쓰는데 네네네. 일회용품들을 쓰는데 예. 이 이천 도자기 축제에서는 집에 있는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을 가져오면 도자기 쿠폰으로 네. 바꿔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도자기 축제가 이제 친환경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상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축제가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겁니다. 예. 네, 예. 그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네. 만든 그런 물건을 이런 축제를 통해서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천 도자기 축제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25일부터 5월 6일까지입니다. 성공한 정말 대표적인 지역 축제죠. 말씀하신 대로 지역 경제도 이제 살릴 수 있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들과도 연관이 되고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 친환경이라는 또 하나의 트렌드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축제가 열리고 있고요. 신우수 기자, 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네. 더 확인하고 우리가 그다음 메시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액티비티 체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우리가 그게 하나의 꽃 또 보고 트렌드죠. 이런 게 아니라 맞죠, 맞죠. 그래서 하필이면 또 우리 방송을 앞두고 예. 한국관광공사에서 5월에 예. 5월에 가볼 만한 곳들을 꼽았는데 예. 거기 액티비티 체험. 어떻게 알고 네. 우리가 할지 네. 그거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네. 전국적으로 한 5곳 정도를 꼽아놨는데 가장 먼저 추천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경기도 가평권. 네. 여기에는 우리 물놀이하러 많이 가죠. 예. 웨이크보드 타고 막 이러잖아요. 네. 여기 가시면 요즘에 새로 생긴 것 중에 지금 화면에 나오죠. 가평에 브릿지 짚라인. 짚라인. 야, 예. 저게 그냥 짚라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짚라인이 아니고요. 네. 전국에서 가장 깁니다. 2.5km 정도 돼요, 라인이. 예. 그래요. 저기가 원래 있는 그 칼봉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예. 그 칼같이 날카롭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쪽 라인을 타가지고 8곳 정도를 포인트로 해가지고 여기를 찝 라인 쇠줄을 타고 쭉 지나가게끔 다 꾸며놓은 거. 엄청 길 것 같아요. 와, 길죠. 예. 이런 거 타면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동강 쪽으로 가시면 원래 래프팅으로 유명했던 곳 얼음치라 그러는데 네. 여기 가셔서 래프팅도 할 수 있고. 평창. 그렇죠. 여기 가면 우리 또 정철진 앵커 닮은 꽃도 하나 있습니다. 저 화면에 저렇게 래프팅하는 장면이고요. 네. 여기 가면은 할미꽃 되게 유명합니다. 할미꽃. 동강 할미꽃이라고 할미꽃이 원래 머리를 숙이고 자라잖아요. 네네. 얘는 빳빳이 듭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사진 작가들이 굉장히 사진을 담으러 5월, 6월에 많이 갑니다. 네, 평창 쪽입니다. 평택 쪽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남당항. 네. 원래는 대하축제로 유명해요, 여기. 그래서 여기 남당항에 가시면 네트 어드벤처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물을 쳐놓고요. 아이들이 즐길 수 있게끔 예. 네트 어드벤처라는 걸 만들어 놓고 지금 화면에 나오죠. 나오죠, 예. 저런 거 저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어요. 거기서. 그럼요. 예. 저기가 하필이면 또 저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화면을 보면 정말 멋지게 지어놨죠. 예. 저거와 함께 지금 가면 바다송어 축제를
같이 또 병행해서 열어줍니다. 아, 홍성인데 거기서 같이 합니까? 같이 해요. 예. 바다송어 축제를 같이 열어서 아. 저기서 주변에서 송어 축제도 같이 즐길 수 있게끔 예. 꾸미고 있거든요. 송어라는 게 원래는 민물에 살다가 바다에 잠깐 나갔다 돌아오죠. 들어오죠. 예. 그래서 바다 송어란 게 있고요. 예. 민물에 그냥 사는 애들은 산천어라 불러요. 예. 산천어 축제라고 하고 연어, 뭐 송어 네, 이렇게 송어. 부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안리 쪽에는 섭존이라 그래서 네. 섭존. 약간 한강변에서 살 수 있는 건데 그냥 서프처럼 서서 네. 이렇게 노점 사는 것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영암에 원래 예전에 FM 경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여기 가시면 국제 카트 경기장.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섭존. 섭존이었어.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뭐 우리가 뭐 서핑만 하다 보면 또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섭존 다르게 네. 즐길 수 있는 서핑류를 갖다 놓고 네. 저렇게 즐길 수 있게끔. 지금 장관이죠. 저 뒤로 광안대교 보이고요. 네. 저렇게 잘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암에서 카트까지 즐길 수 있게끔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역 축제, 뭐 꽃 축제 이런 것들 체험 행사를 그정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들은 참 많은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지역 축제들도 엄청나게 많은 진화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축제라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니까 그 진화했던 과정들, 요즘에 뭐 트렌드들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여행도 사실은 크게 보면 그 약간 메타 키워드란 게 있어요. 큰 줄기 있죠. 네. 그래서 원래 변해온 게 어떤 거냐면 where 어디를 가느냐의 시대에서 예. how의 시대로 변해가거든요. 점점. 예. 그래서 where의 시대 때 중요했던 게 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 you only live once. 너는 한 번 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곳으로 가라. 예. 그래서 뭐 제주도 가라, 예. 스위스 가라. 이 지역이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how 어떻게 즐기느냐. 그래서 나온 말이 소확행이란 거예요. 소확행. 네. 작지만 우리 작아도 소소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으면 가겠다. 그래가지고 지역 축제들도 여기에 키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키를 맞춰서 예. 그 어떻게 가냐면 낮에 즐기던 건데 야 밤은 어떨까 이래가지고 밤 문화를 또 이렇게 붐업을 시키고 있고요. 야간 관광. 그렇죠. 일부에. 야간 관광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뭐 우리 보면은 세비섬 같은 것들이 있지만 네. 작년에 제가 연말에 심사했던 게 한국 관광의 별인데 거기에도 새내기 명소로 추천을 했던 곳들이 광안리 해운대에 뭐가 있었냐면 드론 쇼 같은 거거든요. 네. 밤에 예. 드론을 띄워가지고 불빛으로 야간을 밝히고 거기에 사실은 없던 영역의 어떤 경제 창출소 아닙니까? 시간대별로. 그렇죠. 예. 낮 시간대만 우리가 경제 창출을 했지만 예. 그래서 밤까지 넓혀가는 것들. 네. 그다음에 다양하게 엮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다음에 여행객들을 유치하는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점점 변하고 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where 어디 가느냐가 아니라 이제 how 어떻게 뭘 하느냐 아마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또 많은 관광객들이 지갑도 열 수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도움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 교수님 시청자분들도 지금 그게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지역 축제가 진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하나의 수단이 될까? 이게 실증적으로 좀 나온 거죠. 어느 네네. 정도의 영향을 또 어떻게 미치고 있습니까? 네, 실증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일단은 그 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지역 축제가 개최됐던 그런 도시하고 네네네.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입장객 수가 19.5%가 훨씬 더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축제가 개최된 지역이요. 예.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도 또 사람들이 소비 지출을 더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저런 데이터가 결국에는 이런 지역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또 체류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고요. 예. 근데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경제적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그쵸.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지역의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가 뭐예요? 결국에는 차별적인 거거든요. 예. 우리가 축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만 그 지역의 그 축제에 대한 독특함이라든가 다른 축제에 비해서 우리 지역의 축제만의 그런 특이한 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모든 축제가 다 비슷해 이렇게 비슷해요. 맞아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축제의 독특함이 결국에는 그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고 네. 지역에 잘 만들어진 브랜드는 관광객들이 다시 재방문하고 또 그 지역에서 소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숫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참 그게 어렵죠. 머드 축제, 산천어 축제 이렇게 뭐 속칭 대박 축제 하나 만들기가 참 힘든 것도 같아요. 네, 예. 어렵죠. 예. 그래서 많이 그럼에도 노력하는 것 같고. 그 지역의 스토리와 또 예. 지역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장점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따가 영상 하나 보시고 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 것 같은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지역 축제는 또 성공만 하면 또 정착만 되면 국내 관광 산업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축제가 살게 된다면 뭐 다 우리 국내 쪽의 생산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다양한 차별화 전략도 필요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아주 많습니다. 저희가 영상 보시고 난 후에 이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부분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익수 기자님, 우리가 이렇게 지역 축제 하나, 머드 축제 하나, 산천어 축제 하나 만들기가 진짜 지난한 작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성공만 시키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그 주변까지도 외국인 관광객도 지금 그 축제 때문에 오는 이 정도가 되는데 네. 그런데 몇 가지 우리의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가지 요금의 문제입니다. 이 바가지 요금. 이거 자꾸 정부에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우리 정철진 앵커도 이야기했지만은 탑다운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텀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결국은 자각들이 필요한 거죠. 예. 우리가 기꺼이 이걸 좀 자정 노력으로 정화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요. 예. 그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서 교수님하고 아까 잠깐 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7말 8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휴가철. 네. 이런 게 집중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만 희한하게도 몰려서 휴가나 여가를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가 집중이 되면 될수록 상인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축제를 여는 사람들도 그렇고 야 이거 요번에 한탕 해야지 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어이 내가 돈을 벌고 뭐 딴 날 안 벌면 어때? 1년치 벌고 가면 되지. 이미 딴 날 안 오는데. 딴 날 안 와도 된다. 안 오는데 아예 안 오잖아요. 안 예, 안 오죠. 오죠. 예, 예. 이때 다 벌고 끝내버리겠다는 이런 한탕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 축제 이야기하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여기가 축제를 열면서 그 축제장이란 게 있잖아요. 네. 장의 요 구역별로 우리 뭐 보통 포럼 같은 거 하면은 이런 거 부스 비용 받는 것처럼 네. 자리세를 받아요. 이렇게 네, 네. 상인들한테 자리를 주면서 네. 자리세를 먼저 이 많은 곳들은 수백만 원에서 뭐 1,000만 원까지 간다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릿세도 한 40년간 안 고쳐지는 것 안 같은데요. 고쳐지죠. 예. 이게 사실은 이어져온 관행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가면서 이 자릿세를 보전을 해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좀 올려서 좀 많이 받아보자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되고요. 결국 뭐 같은 맥락인데 이런 분들이 네. 외지분들이 또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부스를 잡아가지고 지역 거를 팔거나 하면은 우리 공정 여행이 되잖아요. 다른 지역들 주민들이 와서 예. 사주면 그 지역도 좋아지고 이런 공정 여행이 되는 건데 타 지역에서 옵니다. 이 노점을 그냥 입찰만 해가지고 자기가 그 지역에 그 상점 자리만 따면 되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걸 딴 다음에 예. 그걸 그냥 자기가 와서 장사를 하면 되는데 이걸 또 딴 사람들 또 팔아요. 그 왜 우리 대대행한다고 그렇죠. 예, 넘기듯이 계속요. 재임대 재임대처럼. 예. 그러면서 가격이 이 유통구조가 복잡해지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서 가격들이 튀기 때문에 예. 이런 부작용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이 질문을 우리 서 교수님한테도 함께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30년, 40년 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바가지 요금, 네네. 자릿세. 네. 정부 뭐 하냐 하지만 정부도 30년간 40년간 노력을 했겠죠. 뭔가 했는데도 안 고쳐
집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네, 이것은 우리나라 관광의 패턴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네. 우리 관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수기에 휴가철에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고 또 일주일 단위로 보면 주말에 관광객들이 모이고 또 주중에는 너무 한산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특정 시즌에 수요가 몰리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우리는 1년 365일 대한민국의 너무나 아름다운 날씨와 또 예. 즐길 거리 많기 때문에 꼭 휴가 기간에만 가지 마시고 좀 휴가 기간을 좀 펼쳐서 365일 동안 우리나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관광객들이 좀 휴가를 좀 나눠서 가면 어떨까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잠깐만 부연 설명 좀 네네네. 하자면 그 나라에서 정하는 것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원래 여행 주간량을 정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여행 주간 숫자가 중요하다 보니까 여름 휴가철 맞춰서 싹 하고 그다음에 겨울 휴가 앞두고 살짝 하고 이렇게 해서 예. 숫자 뻥튀기를 같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바뀐 게 뭐냐면 여행 주간을 비수기 때 골라서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잘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 예. 거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가 분산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우리 지역에 계신 뭐 여러 곳에서 같이 예. 도움을 줘가지고 협력해서 좀 진행을 하면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저희가 휴가 분산제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인분들도 아마 뭐 1년 내내 골고루 관광객이 온다면 또 굳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바가지 오금과 일시에 한탕주의 같은 것들도 또 함께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고요. 서 교수님, 요즘에는 이제 먹거리 여행, 음식 관광이 대표 트렌드가 됐어요. 실제 그걸 보면 돈 쓰게 되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트렌드와 하나의 개발 원인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어렵네요. 이게 하나 미식 관광 하나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생각만큼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 미식 관광이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지자체별로 잘 만들어진 음식 또는 유명한 음식들이 있어요. 있죠. 예. 이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지자체에서 이런 미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주도로 메뉴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맛과 품질을 이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주도의 그런 메뉴를 개발해서 이것을 미식 관광으로 활성화시키자 네.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이미 그 지역에 활성화돼 있는 그런 음식들을 잘 스토리를 입혀서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예. 물론 먹는 것이 관광에서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먹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볼거리, 먹을거리, 또 살거리, 네.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컨텐츠를 좀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음식을 얹어야 네. 훨씬 더 효과적인 또는 효율적인 그런 관광 플랜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익수 기자님도 이 미식 관광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은 네. 전주하면 우리 이제 비빔밥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전주 비빔밥이 다른 음식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좀 이게 많이 번하잖아요 트렌드가. 그런데도 네. 전주 비빔밥 하니까 오히려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아까 서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예. 잠깐 왜 관주도 이야기했잖아요. 예. 관에서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나 위주로 생각합니다. 나.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네. 이게 전통적으로 맛있다고 알려졌는데 네. 이거 당연히 먹으러 오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관광이나 여행에서 뭐냐면 유가 중요합니다. 유. 예. 남들이 뭘 좋아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빔밥 먹으러 전주까지 가겠어?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또 서 교수님 잠깐 언급은 했지만 그래서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같이 붙이는 게 좋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관광이라는 산업 자체는 연결의 산업이거든요. 커넥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커넥팅을 함에 있어서 재밌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천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었냐면 가스트로 투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가스트로 투어. 작년에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가스트로가 위장. 네. 그래서 먹방 트립을 만드는데 지역에 그냥 음식점들이 아니라 지역에 가면 스토리가 있는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음식의 맛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다 비슷하잖아요. 기능적으로 경쟁을 하면 똑같다고요. 네. 근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스토리가 다르거든요. 그 스토리가 다른 집들을 연결을 잘해서 만든 게스트로 트립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고민해서 연결을 잘하는 작업을 하면 무언가 돈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미식 관광이 전통의 강호만 생각하면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군산도 뭐 음식 있겠지만은
짬뽕집 몇 군데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미식 네. 관광이 돼버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많이 트렌드 좀 바뀐다라는 점도 꼭 지자체에서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 시설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좀 지적중이 나오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아이디어를 짜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시설로 승부를 하는데 케이블카 출렁다리 왜 갑자기 시설 경쟁이 돼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출렁다리가 전국에 2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나온 출렁다리 숫자만 20개가 넘거든요. 예. 이제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기능적인 경쟁을 하다 보면 네. 결국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이런 출렁다리를 놨는데 대박이 나는 거예요. 예. 대박이 났다 이러면 옆 동네에서 따라서 가는 거죠, 같이. 예. 그러면서 계속 번져가는 현상들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실은 따라하기, 베끼기의 문화가 이어져 오면서 중복 투자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게 됩니다. 저 지금 화면에 나온 게 예당호 출렁다리인데 네. 저게 이제 전국에서 가장 길다고 소문이 나면서 옆 동네들이 그럼 내가 더 길게 하자. 네. 뭐 50m씩 늘리고 100m씩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강원도의 소금산 같은 데 가면 네. 출렁다리를 놨는데 대박이 났어. 네. 그래가지고 위에 울렁다리를 하나 더 놨어요. 긴 거를. 그랬더니 또 조용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계속 기능적인 경쟁으로 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네. 무언가 다른 것들 있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출렁다리를 놓고 싶어 이러면 네. 예컨대 광명에 가면 사실은 요즘은 좀 많이 안 오기는 합니다만 광명 동굴. 동굴 옆에 네. 가면 도덕산이라고 있어요. 예. 약간 도덕적인 사람들 먹을 것 같은 산인데 네. 그 산에 가면 출렁다리인데 Y자가 있어요. Y자. 아. 산청에도 Y자 출렁다리가 있고 예. 그러니까 Y자를 한번 다르게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 네. 중복 투자도 안 하고 네. 네, 그런 생각을 또 한번 케이블카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케이블카는 이게 시설 투자의 단위가 다른데 맞습니다. 네. 한 곳이 아마 대박이 터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에 네. 지금 케이블카 열풍. 네. 네, 출렁다리보다는 케이블카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요. 전국에 케이블카가 한 24개 정도 있는데 예. 그 데이터를 보면 다 최근 10년에 만들어진 그런 케이블카들이에요. 예. 물론 통영에서 케이블카 만들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성공하는 듯 했었는데 네.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통영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만든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무조건 몰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 차별성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요즘은 이 새로운 또 트렌드인데 이제 모노레일을 예. 만들어가지고 네, 네. 케이블카 시즌 2 네. 그래서 이제 모노레일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모노레일이 있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차별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렵고요.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들은 이제 환경적인 문제 역시도 고려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예산 사업이며 또 환경적인 것들을 좀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시설 경쟁 문제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건데 대한민국에 오면 서울 수도권밖에 없는 부분 하나. 그리고 아직도 물론 이 외국인들 장벽들 많이 허물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외국인 관광객은 불편하다고 하고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인데요. 그 수도권 집중 현상 아니면 뭐 네. 해봐요? 제가 네. 간단하게 네네네. 예. 왜 지방은 안 가느냐? 그쵸. 왜냐면 이탈리아 가면은 다 가잖아요. 로마, 밀라노 위 아래부터 싹 다 가는데 네네네. 우리는 서울 수도권. 아, 이것도 역시나 홍보의 문제예요, 결국은. 홍보요? 네. 결국은 홍보 SNS에서 지역 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예. 결국 못 하고 있다는 걸 가장 큰 예로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I 중심적이기보다는 U 중심적인 걸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겠지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요. 예. 그러면 외국인들은 뭘 좋아할까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BTS. 엄청난 또 팝 네. 그룹 아닙니까? K 컨텐츠를 섞은 곳들은 지역이 아무리 멀어도 대박이 납니다. 예컨대 신안의 퍼플섬 있죠? 네. 퍼플섬은 유엔 관광기구가 정한 세계 관광 마을로 1호 마을로 선정이 됐었고 신안까지 누가 갔었어요? 그 전에 안 가다가 퍼플이란 보라 색깔을 입히고 섬을 퍼플섬으로 포장을 한 뒤에 BTS가 다녀가면서 아이 퍼플 유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 또 뭐야 이러고 같이 또 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우리도. 우리도. 예, 예. 그리고 심지어 포항 같은 데 가면 예. 여기에 이번에 그 한국 관광의 별에 신인상을 받은 업체가 있어요. 그 어디냐면
스페이스워크라고 포항에 육교를 꽈배기 형태로 꼬아놓은 데가 있어요. 예. 여기는 갯말 차차차라고 개차. 아, 그 드라마 K 콘텐츠. 때문에, 그렇죠. K 콘텐츠 드라마 때문에 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평일날도 방문객의 반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좋아하는 요소들을 조금씩 섞어서 유치를 하면 되고 아까 우리 서 교수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먹거리에 쇼핑거리, 즐길 거리들을 다양하게 좀 연결을 해주면 네.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직도 뭐 하지만 수도권하고 지역을 보면 관광 수용 태세 측면에서 숙소라든가 네.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아직까지 부족한 것들이 많죠. 그래요. 그래서 관광 수용 태세 면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장벽 아직도 높나요? 네, 아직도 우리가 내국인으로서 느끼지 못하는 된 것 외국 같은데. 관광객들이 느끼는 그런 불편함은 예.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요. 예.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구글 지도 사용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약하는 것도 힘들고 예. 우리 시스템에 뭐 철도를 예약한다거나 아니면 음식점 예약을 하려면 우리 본인 인증이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 물론 지금 많이 이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업체들에서 개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외국 관광객들한테는 넘어야 될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유럽 갈 때 유레일 패스 같은 거 할 때는 상당히 쉬운데.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예. 택시를 부른다 할지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카카오 택시 쉽게 부를 수 있지만 예. 이제 본인 인증이라는 그런 허들이 있어가지고 관광객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쉽게 시켜 먹는 배달 음식 같은 네. 경우에도 본인 인증이라는 장벽이 있어서 관광객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외국인 뭐 친구들 관광객 오면은 택시 뭐 얘기할 때 티맵 뭐 맵 써라 뭐 시켜 먹으라 하는데 그게 아직도 어렵군요. 네, 아직도 관광객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쪽이요, 교수님. 우리가 지금 육상 쪽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해양 쪽의 관광 이게 진짜 아름답고 정말 속칭 대박 터질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쪽이 좀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원래 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주도하는 분야고요. 예. 해양수산부도 또 관광에 관련해서 또 일정 해수부도?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해변이나 해양 관련된 시설은 해수부 소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두 부처가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관광 산업을 육성하자 하는 것에 이제 손발을 맞췄습니다. 예. 그래서 양쪽 기관에서 해양관광진흥과장, 그다음에 국내관광진흥과장님이 이제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제 협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셔서 다양한 것들을 해요. 제가 그 세종시에 봤더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해수부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끝에서 끝이에요. 네, 네. 네. 거리는 멀지만 같이 네.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펴는데 예를 들어 이제 크루즈 관광 활성화 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부처가 힘을 합칠 그래요. 것이고요. 예. 어촌 체험 휴양마을, 또 코리아 둘레길, 네. 그리고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그리고 남해안 해양 레저 관광 벨트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서로 시너지를 내고 서로 네.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슈로 권역 관광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자체들끼리 한 권역에서 조금만 힘을 합치면 일종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요. 신 기자님, 권역 우리나라가 잘 안 되나 봐요. 이 권역 개발, 권역 관광이.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다 자기들이 좀 한번 주인공이 되고 싶은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죠. 그런가요? 네. 지자체장 임기가 보통 4년이잖아요. 4년마다 바뀌니까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네. 관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결의 키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항상. 그래서 이거 권역별 사업들도 지자체 간에 예. 좋은 컨텐츠들이 있으면 커넥팅을 서로 해가지고 네. 좀 윈윈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에 진짜 권역 관광 이게 네. 권역 관광이 돼야 지자체들이 힘 맞습니다. 합치고 시너지가 네. 나와야 훨씬 더 경제 활성화 효과가 네, 있을 텐데. 여태까지는 관광 관련된 계획을 세우더라도 지자체가 자기 관할 구역인 자기 지자체 안에서만 계획을 세우거든요. 예. 그런데 관광객 입장에서는 여기가 어디 소관 지자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옆 지자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 권역 개발을 통해서 서로 필요하다면 같이 힘을 합치고 공동 마케팅도 하고 공동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역 관광 맞아요. 해법을 좀 찾죠. 이게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 예산 낭비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예전에 강원도 쪽으로 가시면 산속길이라고 있어요. 그 산속길을 옆 동네에서는 어투길이라 부르고
여기는 청정길이라 부르고 무슨 같은 길인데 네. 이름만 다른 게 열 몇 개가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서로 교류하면서 뭔가 좀 연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네. 조금만 교류를 좀 해가지고 네. 같이 좀 시너지를 냈으면 하는. 그런 그러니까 바람. 관광객 입장에서도 산속길로만 딱 하면 그쵸. 한 길로 그냥 전체 권역을 다 가면 좋을 텐데 네. 이 길 따로 저 길 따로 저 길 따로면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지자체들의 그런 ICU의 정책을 통합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 이게 약간 좀 정치적인 측면도 있어서요. 그렇죠? 그런 부분보다 이제 앞으로는 이 권역 개발의 이제 중요성을 이제 지자체들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제 권역 관련된 개발 계획들도 세우고 있어서 네. 앞으로의 지역 관광의 그런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예로 해양치유센터라는 게 있어요. 예. 그 해안 쪽 남해 쪽으로 해가지고 완도 인근에 제주까지 포함해가지고 4개 거통고 위주로 해가지고 거제, 통영, 고성 있죠. 예. 요 인근 위주로 해가지고 해양치유센터를 웰리스 형태로 이렇게 같이 넣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또 그게 거점이 돼버리면 치유 이러면은 남해 그 쪽으로 벨트. 다 내려오는 거죠. 예. 치유 벨트로. 예, 치유 벨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좀 좋지 않을까. 네. 네, 저희가 권역 관광에 대한 이슈까지도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감사합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국민연금 개혁의 최종안입니다.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최종 후보안 두 가지 중에서 지금보다 더 내고 또 돈을 그대로 받아 재정을 안정화하는 쪽 대신에 이번에 나온 최종안은 조금 더 많이 내더라도 대체율을 높이는 소득이 더 보장되는 쪽으로 선택이 됐고요. 자, 이제 이 안을 가지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연금 투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여야 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이끌어내서 어떻게 됐든 법까지 고쳐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1년 반 만에 나온 국민연금 개혁 최종안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앞으로 연금 개혁의 향방, 남은 과제들 또 우리가 진정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